안녕하세요. 델타원입니다. 이 영상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토요일 새벽에 있었던 글로벌 마켓 리뷰입니다. 한국 시장은 조심스러운 상승을 했지만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보면 상승이 아닌 강한 변동성 매도가 있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일본 니케이 지수 선물 폭등이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된 트레이딩 아이디어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매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옵션 내재 변동성이 급락인데 9월 2일 목요일에도 지수가 조정을 받았지만 제가 풋옵션 매도를 외쳤던 이유는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계속 감소 중이고 우리 시장이 지난 31일 외국인들이 바스켓 매수가 들어온 이상 전체 지수가 쉽게 빠지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속된 외국인이 풋옵션 대량 매수가 있었지만 외국인들은 일종의 이 풋백 스프레드 전략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폭등을 하더라도 손실이 아닙니다. 또 콜옵션은 대량 매수를 했죠. 그런 가운데 9월 6일 월요일이 이제 미국 시장 휴장이기 때문에 매크로 리스크가 며칠 동안은 잠들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장 초반부터 오전장의 그 변동성이 대량으로 빠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옵션 만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 9월물에 뭐 이런저런 내외부적인 이슈로 리스크 회피 성향이 컸기 때문에 옵션 가격이 상당히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위 이유로 기관들이 옵션 매도를 최대한 참고 있었는데 목요일부터 옵션 매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그런 상황, 그래서 그 위로는 422 이상의 콜옵션을 그리고 아래로는 410 이하의 풋옵션을 대량 매도한 상태인데 평균 매도 단가를 보면 그래도 풋옵션 매도가 먼저 시작됐고 콜옵션은 나름 비싼 가격에서 그리고 나름 적게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기관들은 델타를 위쪽으로 열어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들은 정반대의 상황, 즉 양쪽으로 크게 열어놓은 양매수를 한 것인데 지수가 여기서 움직이면 그대로 눌려주는 게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현물이 상황을 보는 게 좋습니다. 8월 31일 이후로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가 아주 골고루 들어오고 있죠. 오늘은 5,840억 들어왔는데 역시 시초가부터 리니어하게 들어오면서 장마감에는 매수 물량을 더 늘렸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시총 1, 2, 3등 종목 외에도 인덱스 종목들을 골고루 외국인들이 매수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요. 오후장 들어서 매수를 늘렸다는 것은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장에 다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종가가 양봉이 나와요. 그리고 매입 평균 단가를 넘어서서 마감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을 더 위로 당길 수 있는 힘이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요소들이 많은 가운데 나머지 변수들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쿼드러플 위측 만기주에 들어서죠. 이제부터는 선물보다는 옵션이 영향이 큽니다. 간박값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금요일 하루에 변동성이 빠졌다고 하지만 이 8월 논팜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어서 여전히 외가격 옵션들은 고평가인 채 마감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 옵션들을 죽이기 위해서 한 번 더 미결제들을 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한 번 시장을 눌렀다가 위로 올라가면 시장이 폭등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옵션 만기주라 이 시장 참여자들이 반응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섣불리 폭등이라는 말을 할 수 없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어떤 개인이 180억씩 싸들고 와서 옵션 시장에서 태워버리게 되면 그냥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따가 미국 세션 때 이야기하겠지만 최근 이 비달러 바스켓들이 그동안 굉장히 숏이 강했던 통화들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 원 환율도 원화 강세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디스카운트 요소들이 어쨌든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뷰를 전환해서 계속 풋매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번 장 이 410포인트 이하의 풋옵션은 그냥 과감하게 매도해도 될 것 같고요. 월요일에 이미 갭 다운 나와서 출발을 하게 돼서 그러니까 풋옵션이 그래서 당월물 풋옵션 매도가 부담스럽다면 차월물 풋옵션을 매도해서 좀 길게 끌고 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시장 대응 전략은 총평 때 이야기를 하고요.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스탁스 중심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조정을 조정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유럽 증시가 밀린 것은 본장 개장 후 1시간 내외에 있었던 이 유로존 서비스 PMI 뭐 이런 것들이 나쁘게 나와서 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표가 처음에 나쁘게 나왔는데 증시는 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올랐거든요. 그러다가 미국이 고용지표 발표가 나오면서 짧은 낙폭을 보여요. 근데 그 뒤로 이제 변동성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자 이제 유럽 증시가 빠르게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유럽은 그 유로존 서비스업 때문에 밀린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하락한 채 미국 증시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 뒤로 미국 증시가 안정을 찾자 점진적인 반등을 해서 어중간한 음봉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 유럽 증시는 음봉을 여러 개 맞았을지언정 급락은 나오지 않으면서 연속된 수렴 과정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유럽 증시 속성을 자주 얘기하는데 한 번 횡보기에 들어가면 진짜 한 석 달까지도 횡보기에 들어가요. 물론 횡보기가 길면 길수록 나중에 시세가 더 커지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유럽 증시에 대해서 방향성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시는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움직였는데 채권시장과 통화시장, 상품시장은 또 제각각 이유로 또 움직였습니다. 우선 채권시장은 유럽 국채 중심으로 매도가 나왔죠. 지난주에 제기된 질문, 그러니까 미국이 테이퍼링을 받아들인다면 유럽 또한 어떤 형태로든 액션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에 대해서 시장이 2주 연속 채권 매도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오늘 미국 논팜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채권이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 그때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급등이었고 바로 매도가 쏟아지면서 밤 11시에는 채권이 언더슈팅을 주기도 했죠. 자, 그런데 잘 보면 8월 이후 미국 그 단기물 국채는 레벨업을 했는데 장기물은 거의 안 빠졌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럽 국채는 8월 이후에 하락폭이 큽니다. 이거는 뭐냐면 미국이 장기 국채에 대한 숏 베팅이 계속 막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롱도 아니고 숏도 아닌 그런 상황, 이게 딱 미국이 원하는 상태가 아닌가 해요. 일종의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미국 국채에 대한 변동성 하락이 최소 한 달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테이퍼링 스케줄 나오고 있는데 시장 반응은 여전히 골디락스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얘기를 하면 골드는 지난 8월 9일이 언더슈팅 이후 강한 커버링이 나왔습니다. 근데 골드 하나만 놓고 보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 플래티넘 같은 산업 분석이 정말 오랜만에 강한 양봉이 나왔다는 점에서 그리고 구리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저는 원자재 랠리 라운드 2가 좀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플래티넘은 마이너한 마켓이죠. 그래서 단타를 할 것은 아니고 포지션으로 롱을 잡아서 한 12월까지 끌고 가는 거 이런 게 괜찮습니다. 전반적으로 9월에 대해서는 저는 상품 시장 아주 좋게 보고 있어요. 기름은 유럽 세션에서 70.5달러까지 올랐으니 미국 세션 시작되면서 어마어마한 매도 엣지가 나와서 그 끝까지 시세를 눌렀는데요. 아무래도 이 70달러 이상에서는 이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월요일 나이맥스 휴장 영향도 있고 해서 기름이 눌린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세션은 또 나스닥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우선 이벤트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밤 9시 30분에 발표된 논팜 이 폭망으로 나왔죠. 그런데 그때 나스닥 선물은 처음에는 급등을 해요. 그리고 이제 S&P가 상대적으로 못 오르니까 결국 하락 전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 선물마저 끌어내렸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다. S&P가 고점까지는 아니어도 이 논팜 직전부터 또 본장 초반에 눌림 나왔을 때까지를 계산하면 0.5% 정도 하락을 해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상승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논팜에 대한 해지 수요가 변동성 선물 가격에 녹아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시장 빠질 일 같은 건 없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죠. 미국 본장 시작하면서 변동성이 오르내리긴 했는데 추세적 변동성 상승 이런 거 없었고요. 또 월요일 미국 시장이 노동절로 휴장을 하다 보니까 시장 반응은 좀 미적지근했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시장에 임팩트가 있으려면 이 숨어있던 매크로 변수가 확대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사골굴목 마냥 이 우려먹은 테이퍼링 관련된 이야기는 저는 영향력을 잃었다고 봐요. 재미있는 것은 이 S&P 지수나 다우 지수는 오늘 상대적으로 약했거든요. 근데 나스닥은 되게 강했어요. 나스닥이 강세 이유에 대해서 기술주 강세 그리고 이거는 연내 테이퍼링 시작에 대한 계산이 복잡해져 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내 테이퍼링 힘들겠다. 그러니까 기술주 랠리가 더 남아있다. 뭐 이런 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 어마어마한 돈들이 계속 시장을 바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달 그 잭슨홀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일정이 처음으로 구체화가 되었다고 해서 그때 나스닥 하락했나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테이퍼링 문제 아니죠. 오히려 그런 이벤트로 시장이 템포를 조절했다고 봐요. 그리고 고용지표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여가, 숙박업 이런 쪽에서 고용 증가가 제로였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약간의 그 시즈널리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6월, 7월, 8월에서 이 휴가 시즌에 이 부분에 대한 이 고용 증가가 월 평균 한 40만 명 있는데 델타 변이 때문에 8월 지표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임금 상승률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 여기에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테이퍼링 일정이 당겨질 것까지는 아니고 테이퍼링은 연내 진행되지만 그것이 뭐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리고 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장이 하락하려 한다면 뭔가 새로운 매크로 변수가 씨앗을 뿌리고 성장해야 되는데 워낙 이 변동성이 고평가돼 있어서 그러려면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이 8월 논팜에 대한 시장 액션은 생각보다 별 볼일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가 우선 변동성 고평가, 그리고 월요일 휴장에 따른 이 오버액션 안 하겠다는 성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대한 리테일 매수가 시장을 받쳤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선 코스피 시장은 저는 추가 상승의 자리가 열려 있다고 봐요. 아직은 이 외곽의 옵션들이 여전히 고평가 상태라 오전장만큼은 눌림의 여지가 있는데 저는 여전히 풋옵션 매도로 대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410 이하의 풋옵션은 다 사망각이라고 봐요.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이 장중에 그 9월, 12월 선물 스프레드 호가창을 하나 열어두시면 좀 좋아요. 물론 일반 거래자들은 관심사항이 아니고요. 또 주식 거래하시는 분도 특별한 관심은 없을 텐데 차월물 옵션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번 그 9월, 12월 선물 스프레드가 어느 구간에서 거래가 터지는지, 그리고 또 스프레드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좋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멤버십 감마 등급 회원분들께 중간중간 코멘트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서 이벤트 하나 센 게 있었어요.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본의 그 스가 총리 사퇴 선언인데 스가 총리가 임기가 9월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한 달도 안 남은 거 사퇴 선언하는 거는 일종의 블러핑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니케이 지수 선물이 폭등을 해서 맞췄어요. 이렇게 되면 월요일 오전장에 니케이 옵션들이 한참 춤을 출 텐데 그 니케이 옵션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 그 한국투자증권에서 니케이 옵션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2018년 초였나 그래요. 근데 그때 사실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하루에 뭐 6%가 하락한 적도 있었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컨트롤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한투의 대응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많은 개인들 파산하고 법인도 파산하고 그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뭐 그 KB증권에서 한 번 또 니케이 옵션 사고가 나서 지금 요즘에 니케이 옵션을 거래할 수 있는 데가 있나 없나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튼 그 참 이 옵션 매도라는 게 참 그래요. 그 시스템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긴 하지만 브로커 회사가 일종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잘해야 되고 하여튼 그 해외 옵션 거래는 저는 매도보다는 오히려 매수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옵션 매도가 대세인 상황에서 옵션 매수를 할 때는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해외 옵션 거래는 그 좀 유동성이 큰 거, 예를 들면 이제 원유라든지 뭐 이런 거는 모를까 하여튼 쉽지 않습니다. 예. 참 그때 그 생각하면 참 그 자본사 하나 또 망가졌던 것 같은데 그 2000년도 초반인데도 한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그 지난주 금요일에 니케이 선물 마감이 플러스 3.37%로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올해 6월에 고점을 벗긴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런 생각할 거, 야, 니케이 완전 오바다. 이거 매도해야 된다라는 생각할 텐데, 이럴 때 매도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월요일 하루, 그러니까 최소 오전장은 오버시팅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니케이에 지금 쌓여있던 과도한 숏포지션이 두 군데서 해소가 돼야 돼요. 하나는 이제 오사카 세션, 그리고 그 1시간 뒤에 싱가포르 세션에서 열리는데, 거기서까지 포지션이 싹 손절돼야만 그 다음에 니케이 숏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본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지만 이렇게 숏을 본다 하더라도
강력한 커버링이 나오면 당연히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숏으로 이익 내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것, 그리고 니케이 같은 거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월요일부터 매도하지 말라는 거, 화요일 좀 지나서 매도해도 괜찮다라는 거,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커머디티 중에서 저는 플래티넘을 장기적으로 좀 롱을 좀 잡고 싶어요. 저는 일단은 아시아 세션에서 안 잡을 거고, 왜냐면 어쨌든 이 유동성이 굉장히 적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 좀 정도에 좀 비싼 가격에 잡아도 상관없다고 보는데, 저는 원자재 랠리가 다시 시작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다 원자재 통화들 뭐 오지 달러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롱 잡고 싶은데, 어쨌든 그 중에서 탑픽을 꼽는다면 저는 플래티넘. 그 대신 이건 유동성이 적으니까 많이 잡지 말자. 하여튼 그런 거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최소한 9월 한 달만큼은 그동안의 그 EM 시장, 이머징에 대한 그 리스크 회피가 좀 선으로 좀 급반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시황에 대해서 제가 한 이틀 못 올렸는데 기다려주신 분들, 그리고 많은 응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이야기 좀 하고 싶고요. 예.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